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T의 진화와 IoT를 통한 혁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항공 비행 예약 시스템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들어서는 이제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보의 섬이라고 하는 비유 말씀드렸다가 90년대에는 정보의 군도 서로 연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90년대는 IT 컨설팅 회사들이 IT를 활용한 컨설팅을 하는 그 트렌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IT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이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비즈니스를 프로세스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 프로세스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개편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정보 시스템들을 어떻게 짜느냐가 이제 굉장한 이슈로 등장을 해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가 화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아예 아주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9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프로세스라는 말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기 시작을 했는지, 그 전에 그 앞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조직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직의 구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임원으로 구성이 되는 이 위계질서형의 조직,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분화, 영어로는 functional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분화, 누구는 물류를 담당하고, 누구는 운영을 담당하고, 어떤 부서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조직들, 기능의 분화 조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의 산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산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산업혁명의 기술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증기기관,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이 아주 주가 되는 기술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기로 그 원동력이 바뀌죠. 자, 여기서 원동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근간이 됐던 기술은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 간의 교환시키는 기술이 그 근간이었어요. 증기를 떼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에다가 축차 내지는 체인을 걸어서 기계들을 움직이고,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던 거의 한계를 넘어서 무거운 기계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1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큰 혜택을 제일 먼저 보기 시작한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방적기들을 증기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방적기들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물론 기차와 여타 증기선 같은 산업들도 발달을 했습니다만, 일단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형태의 산업들은 그 섬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근데 섬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배틀에서 사람이 앉아서 척걱 짜던 그 섬유를 이제 기계가 돌리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증기기관이 시작돼서 증기기관에 축차를 걸어서 돌리기 시작하는 형태로 가는 게 산업혁명인데, 따라서 그 산업혁명에서 움직이는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크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 석탄이 필요하고 뜨겁고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도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들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과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형태들이 도시라고 발달이 됐었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들은 물가에 물을 구하기 쉽고 석탄을 구하기 쉬운 데로 공업형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공업형 도시들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을 시켜서 그 위험한 기계들을 돌려서 물건들을 대량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형태의 산업들이 주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생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따지다가, 그 당시 고안한 아이디어가 기능적인 분화였습니다. 쉬운 예로 핀을 조립하는 친구는 평생 한 자리에서 핀만 조립을 하고, 핀을 두들기는 친구는 평생 핀을 한 자리에서 두들기만 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한 사람이 계속 두들기면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형태로 기능을 분화시키고 스페셜라이즈 된다고 하죠. 아주 전문화시키는 형태. 지금 뭐 회계나 이런 그 지식 전문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전문화는 기능의 전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술 중에서 아주 특정한 요소를 뽑아서 그것들을 숙련되게 할 수 있는 숙련공을 만들고, 숙련공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명이 핀을 조립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를 뽑아서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하는 감독관을 시키죠. 그 감독관은 높은 계급을 주고, 실제로는 핀을 안 두들겨도 되는데 핀을 두들겨서 피는 방법을 자기 직원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감독을 하죠. 감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되게 많이 못 두들긴다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어떤 사람은 핀을 똑바로 두들겨야 되는데 구부러져서 나온다거나 하는 형태의 관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관리자들은 그 정해진 특정 스페셜티, 그 전문화된 숙련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자를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계 질서라는 얘기하고 기능적 분화라는 얘기가 산업혁명에 있어서 조직구조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키워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예처럼 GDS나 데이터베이스들을 갖다가 깔아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기능을 분화시켜 온 이 기능들 간의 소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의 흐름에 쫓아서 기능들에서 빨리빨리 움직여 나가야 되는 그 업무들 자체가 방해가 되는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주로 저희는 이제 정보 기술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보에 관한 얘기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보험, 무슨 보험을 예를 들까요?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의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물론 그 전에 보험을 들고 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그 통계적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까지의 기간이 걸립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보험금이 한 이틀 만에 나옵니다. 보험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이제 보험 예전의 처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 시스템이 없었을 당시에 보험 사고 처리는, 사고가 났다. 그럼 전화를 하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경찰한테 전화를 하면 경찰이 와서 사고 보고서를 꾸미고, 보험회사 직원도 나와서 그 사고 보고서를 같이 작성을 해서, 그 사고 보고서가 사실은 이 좀 수사 보고서 형태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나서 어떻게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것들을 쭉 적어서 이 친구가 가져가서 그 금액을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사고 조사만 하는 조사관이 있고, 조사관이 서류를 바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저녁 때 그 회사로 다시 기사를 해서 그 서류를 넘기면 그 서류를 받아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도 일단 계약 번호가 맞는지 정리하고, 계약의 내용에 이 사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수리하는 가격들이 적정한지를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적정한 거를 평가를 해서 그걸 또 다시 감정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한 사람 다음에 그걸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제가 한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한 25개 내지는 30개 정도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각각의 전문화된 일을 하는 사람, 조사를 하는 사람, 계약 관리를 하는 사람 같이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사건만 맡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오는 대로 큐가 생기는 일들을 하니까, 그 영어로 이제 핸드오버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인박스와 아웃박스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종이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종이를 전달해 주는 시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가 나한테 들어와서 인박스에서 묵혀 있는 시간도 걸리고요. 또 그거를 내가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또 내보낼 때까지도 또 아웃박스에서 묵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타임 앤 모션 스타디라고 하는 그 행태 연구를 쭉 해보니까, 그 2달 정도에 걸리는 시간 중에서 실제적으로 문서에 이 그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로 추산을 했고요. 그 이제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비즈니스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계약의 데이터나 내지는 뭐 수리비의 데이터나 어디서 수리했거나 수리공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기 시작을 하니까, 중간중간 25개의 단계에 있는 각각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서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숫자를 확인하던 이 과정들이 기계 속으로, 컴퓨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는 진짜 찰나에 일어나고, 숫자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숫자가 다르면 문제가 되는 관계로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하는 거죠. 비교하는 프로세스는 사람이 종이를 빼서 종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숫자들을 쭉 비교를 하는 형태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요즘 쓰는 용어들은 케이스 매니저.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합니다. 25명이 일을 분화시켜서 분업화해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이 한 사람이 계약 조건도 확인하고 사고보고도서 확인하고 가격도 확인하고 수리비도 확인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계좌까지 확인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을 지급하는 그 표준 시간이 48시간? 일하는 시간으로 48시간이 아니라 이틀입니다. 이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으로는 8시간씩 따져도 2, 8, 16, 16시간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아주 비근한 실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놓고 정보 시스템을 갖다 놓으니까, 예전에는 프로세스를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분업을 만들어서 각각을 빨리 할 것인가, 전문화시킬 것인가를 궁리를 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하고 정보 시스템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걸 프로세스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리디자인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는 분화시키는 형태의 조직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면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능 분화시켜놨던 그 조직들 간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종이를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넘기는데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종이를 안 넘겨도 되고 그 숫자들을 바로바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쫓아나오는 얘기가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기능부란 조직에서는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은 관리의 대상이었고 그 위에 관리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관리를 하는 대상이었었는데 직원들이 프로세스 자체를 담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실제 그 프론트라인 워킹에서 데이터들을 실제로 보면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들을 그 친구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그냥 갑자기 직원들이 똑똑해졌으니까 인파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액세스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기계가 자동화 시킬 수 있으니까 인파워를 시킨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자형으로 깊이 파든 인간이자면 지금은 T자형으로 여러 개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그 한 가지 기능, 뭐 조사만 잘하는 조사관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25가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기능들을 혼자서 다 알아야 되니까 크로스 펑셔널 각각 기능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알아서 그 기능들을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BPR이라고 하는 얘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그 예를 들면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에 한 7가지 정도 원칙이라고 얘기 나왔던 거 이제 예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태스크, 어떤 특정 과업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아웃컴을 생각을 하고 그 아웃컴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아웃컴을 퍼폼 그 성과를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아웃컴을 내도록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보 프로세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도 같이 수행을 하도록 만들고 그 멀리 있는 지역이라고 예를 들면 뭐 해외 지사라고 해서 정보의 흐름이 본사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지역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를 너무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 정보는 바로바로 공유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PPR,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서 원칙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처럼 정보기술에 능숙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한 이슈였고 이런 이슈들에 관해서 기업체들이 컨설팅도 많이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게 BPR이라는 얘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BPR이라고 하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시스템만 갖다가 넣으면 되니까 빨리 바꾸자. 바닥부터 다시 생각하자. 아예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뭐 홀가닥 뒤집자 해서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을 쭉 작업을 해서 짜놨다가 어느 주말에 그 직원들이 전부 퇴근을 했다가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면 시스템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전부 프로세스 중심 조직으로 바꾼다는 그 BPR 컨설팅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프로세스 중심으로 돌리자고 하니까 앞에 그 보험회사 예에서 보듯이 일단 시스템을 깔고 효율화를 시키고 프로세스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겠지만 사람의 수를 줄여도 되는 겁니다. 자동화시키는 거니까. 25명이 나누어서 하던 일을 한 명이 하니까. 물론 25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쪼가리 나눠져 있는 25개를 한 명이 만들고 한 명이 일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하는 일의 많은 부분들은 시스템에서 자동화를 시키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그 당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했던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붙어 있는데 이 하청업체들한테 부품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 회계부서에서 부품 대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부품 대금을 지급하는 게 그냥 부품을 가져오면 우리가 물건 사듯이 슈퍼마켓에서 그냥 돈 주고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고 스펙을 짜주고 그거대로 만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물량을 계약을 하고 이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계약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납품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납품이 됐음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지급을 하죠. 그 계속 숫자를 비교를 하는 일을 하는 직원들이 큰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놓고 리엔지니어링을 하고 났더니 그 숫자가 한 50명 정도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해왔던 일, 종이 위에서 해왔던 일은 사실은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일이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은 어떤 형태로 그 일의 본질이 바뀌냐 하면 이제는 비교를 하는 업무가 아니라 비교는 기계가 하고 머신에서 컴퓨터가 하고 비교를 해서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기계가 이 사람한테 던져주면 이 사람은 그 원인을 찾고 왜 그랬는지를 해서 이걸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본질적으로 바뀌고 바뀐과 동시에 사람 수가 줄죠. 그래서 BPR을 하면 내 일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저항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우리 그렇게 무리하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그래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하자, 빨리 하자, 천천히 하자, 빨리 하자. 이런 그 싸움은 아니고 이제 컨설팅의 기조를 2개 정도로 가져가서 서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너네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서로 그 경쟁을 하다가 한 95년도 이런 BPR들이 이제 한 4, 5년 하다가 보니까 몇몇 그 시스템 회사들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BPR 많이 해봤는데 내가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 아주 큰 회사들, 대형 회사들을 이런 거죠. 뭐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많이 해봤더니 그 패턴이 대충 정해져 있고 내가 그 중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아주 잘된 기업들의 경우들만 뽑아서 그걸 시스템에다가 짰어. 그런 시스템을 짰는데 이 시스템을 너희들한테 싸게 팔게.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회사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껍질과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서 그 안에 짜놨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너네 데이터들을 갖다 놓고 프로세스를 여기에 맞추면 니네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아주 표준화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싸게 쓸 수 있어.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몇 천만 불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우리 이미 다 똑같이 해서 표준화를 시켜놨으니까 이제 싸게 팔게 하고 나온 패키지들이 제일 먼저 나온 회사가 이제 지금 SAP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계 회사죠. 그 회사가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프로덕트들을 ERP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그룹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하는 이름은 SAP가 나와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ER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그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뭐 판매 기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서 레코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퍼처스, 구매, 그 다음에 파이낸스, 재무, 그 다음에 이커머스, 이건 나중 얘기지만, 그 다음에 창고, 웨어하우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벤토리,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의 기본 모듈들을 짜놨다는 것들을 ERP라고 팔기 시작을 하고, 이 당시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들을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고 그 시스템들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 네트워크 발달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기업체들 예를 들면 하청업체들하고 시스템을 연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한다면 내 기업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ERP가 있고 그 다음에 이 ERP와 연계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나한테 공급자들, 그 공급자들도 ERP가 있겠죠. 공급자들 자체의 ERP에서 물건들의 인벤토리 상황이나 아니면 물건을 공급하는 상황들을 여기서 ERP에서 내 ERP에서 전달을 받으면 편하겠죠.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시스템이 하청업체의 ERP와 우리 기업의 ERP를 연결을 하는 형태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사실은 회사들과 1대1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들 전체들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플라이 체인의 형태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다른 요소가 또 있죠. 고객들. 한쪽에는 나한테 물건을 공급을 해주는 하청업체가 있지만 한쪽에 나한테서 물건을 사가는 고객들. 이 고객들의 정보들을 또 모아서 고객들의 정보들만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팔면 그 영수증이나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 정보가 사실은 거의 다였는데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커머스라는 전자상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시스템에서 고객들 데이터를 그거보다 더 상세하게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한 군데서 받은 고객 데이터, 뭐 백화점 매장에서 받은 고객 데이터, 시장에서 받은 고객 데이터, 이런 고객 데이터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받은 고객 데이터들을 전부 뭉쳐서 고객 데이터들의 양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는 SNS들에서 고객들이 활동을 하고 리뷰도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의견들을 올리기 시작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 팔았다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서 그 가게 점원이나 직원들한테 불만하고 환불을 받는 거가 사실은 거의 전부 다였는데 이제는 레코드가 남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CRM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기관계 시스템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지요. ERP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하고 CR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90년대 BPR 끝 무렵에 BPR, BPI, ERP, SCM, CRM 같은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2000년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주요한 화두는 사실은 전자상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화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비즈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자상거래. 요즘은 물건을 물론 전부 다 인터넷에서 사지는 않지요. 많은 예를 들면 뭐 경험제라고 얘기하는 거, 옷이나 아니면 뭔가를 써봐야 되는 것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안 산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 실제로는 그런 경험제들 자체도 가서 실제로 내가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기 전에 그 인터넷을 이미 다 뒤져보고 갑니다. 아니면 또 그 자리에 가서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죠. 요새 용산 테크노마트에 가면 아예 거기 여러분들 옛날에 저도 가서 그 전문 용어를 알았습니다만 뭐 용팔이라고 그 하시는 그 불리우는 속칭 용팔이라고 불리우시는 이 세일즈맨들이 아예 인터넷 가격을 보여주고 팝니다. 아예 까놓고 이거 인터넷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좀 더 받거나 그 가격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하지요. 그래서 정보가 사실은 이커머스나 이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이후에 더 어떤 형태로 진화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근간은 사실은 정보를 기업들이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기업의 비밀이고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에다가 띄워놓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이트에다가 우리 옷은 사이즈가 얼마고 우리 옷은 뭐 예를 들면 양복 같은 경우에 아주 상세한 디자인 사이즈, 뭐 등 길이는 얼마고 팔 길이는 얼마고 뭐 품은 얼마고 하는 그 상세한데 물론 엑스라지, 라지 그 스몰로 팔기도 하지만 그 몸에 잘 맞아야 되는 옷들은 아주 상세한 그 스펙이라고 하죠. 상세한 그 세부 사양들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옆에 회사들이 올려놓기 시작하니까 내가 안 올릴 수 없고 또 내가 올리니까 다른 사람도 올리고 그래서 서로 스펙을 비교를 하는 형태로 시작되고 그런 비교 정보들만 또 모아서 전달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는 뭐 에너리닷컴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에너리닷컴은 실제적으로 물건을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거나 팔거나 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 각각 사이트에 올려놓은 정보들만 모아서 그거를 비교를 하고 하는 형태. 여기서 잠깐 재밌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막 활성화돼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간다는 게. 물론 즐거운 측면도 있습니다. 내 돈을 쓰러 가니까 뭐 신상품도 보고 하는 그 즐거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게를 간다고 그러는 게 우리는 100군데, 200군데를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브랜드를 찾기도 하고 한 두세 군데 가서 보고 비교를 해서 사는 판인데 에너리닷컴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그 한도가 없이 100군데를 다 비교를 해서 갖다가 놓죠. 내가 갖고자 하는 특정 상품을 100군데를 비교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 100군데 각각에서 나온 상품들 또 그 100가지의 상품들, 100가지의 다른 형태의 그 텔레비전들을 비교를 해줄 수 있게 정보를 모아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정보를 그렇게 모아놓는 에너리닷컴 사이트는 사실은 누구 편이냐 하면 고객 편입니다. 굳이 편을 가르자면. 굳이 편을 가르자면 에너리닷컴의 역할은 고객을 대변을 해서 고객이 찾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고객의 대변자, 그래서 리뷰도 받아주고 고객들의 불만도 자기네들이 받아주고 하는 그 일들, 왜냐하면 정보들을 모아놓는 일들. 이에 비하면 이전에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사실은 누구 편이었어요? 자기한테 봉급을 주는 사람. 누구한테 봉급을 받아요? 내가 가서 물건 살 때 봉급을 주진 않죠. 물론 이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기업에 갔다가 이 사람 봉급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세일즈맨을 고용을 하고 세일즈맨을 모니터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급자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고객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고객들이 또 똑똑해지고 고객들이 소비자 운동들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소비자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보들이 모이는 사이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기업들에서 운영을 해왔던 이 운영 방침하고 그 후에 전자상거래가 발달된 이후의 방침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 운동장이 고객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객이 중요하고 고객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40년 전, 50년 전에도 고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객 하나하나를 무시할 수 없는 형태로 사이트들이 발달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2000년대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2000년대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비즈니스,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전자상거래에서 산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전자 형태로 운영을 한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이 들어와서 인터넷이 각 회사들의 시스템들을 연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쓰는 비유가 정보의 군도라는 비유를 썼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으로 들어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아주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이 몇 년도에 나왔죠? 2007년에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이고 대충 따져서 한 2010년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일반 그 비즈니스들 상에서는 못 봤던 얘기들 물론 그전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는 우리 같은 전공자들은 얘기했었고요. 어디선가 뭐 전기를 그냥 컨센트 꽂아서 쓰듯이 인터넷에 딱 꽂으면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형 컴퓨팅,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등 다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뭐 사물한테
뭐 사물을 똑똑하게 만들자, 뭐 책상에다가 인지 구조를 넣고 하는 연구들은 사실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이 상상 속에서 미디어 랩 같은 데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던 연구들인데, 이런 기술들, 우리가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얘기해왔던 기술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카스밋이라는 그 약자로 만들었는데, C는 클라우드, 이제 A는 애널리틱스, S는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M은 모바일, 그다음에 IT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IoT,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AI라는 기술까지 2010년대에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IT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보의 섬 형태로 각 회사들마다 데이터를 모아서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하다가 다른 회사, 하청업체들까지 연결시키는 정보의 군도 형태로 만들었다가 이제 카스미트라는 이 기술들을 구현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정보의 군도가 아니라 대륙형 정보, 그러니까 정보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는 형태. 다른 용어로는 요즘 많이 쓰는 거 뭐죠? 플랫폼. 아마존이 그렇고 페이스북이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들이 그렇고 그래서 정보들을 한 군데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쓰는 용어 이론적으로는 정보라고 얘기하는 놈은 모이면 정보가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효과와 거의 비슷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내 크레딧 카드 숫자 넘버는 하나가 흘러나가도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모르죠. 537898765523 무슨 일단 데이터 상태로는 뭔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여기에 인포메이션을 거치어서 이게 신용카드 번호라는 것도 알아도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신용카드가 이정우의 신용카드고 이정우는 지금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고 이정우는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고 그래서 물건을 어떤 거를 샀고 하는 이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애누리닷컴에서 얘기하는 것도 애누리닷컴 같은 비즈니스에서 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물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서로 연계를 시킬 수 있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의 예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아마존은 사실은 인터넷에서 책을 팔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너는 왜 책만 파냐? 책에 나와 있는 CD도 팔고 책에 나와 있는 기저귀도 팔고 이 책에 써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어디에서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존이 그 당시 용어로는 이제 카테고리 킬러라는 용어를 쓰는데 카테고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책방이다 그러면 나는 책만 파는 것이 예전의 산업 1차,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에서 책방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공급자들한테 책을 받아서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서 물류를 받아서 고객들이 책을 사갈 수 있는 책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객들이 오면 거기에다가 레지스터를 갖다 놓고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책을 파는 형태, 봉투도 갖다 놓고 트럭도 사고 뭐 하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카테고리. 그럼 갑자기 책 장사를 하다가 내가 우리 가게에서 내가 자동차도 팔겠다 못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가능한 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보와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니까 연결만 시켜주고 뭐 여러분들 다른 자리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연결만 시켜주고 재고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핸들링을 하지 않잖아요. 재고가 있는지만 항상 확인을 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탁 던져주면 거기서 쇼핑도 해주고 하는 형태로 그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가 나타난 거죠. 그 전에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네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일 하나만 했었던
형태인 반면에 팔 수 있는 제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들이 카테고리 킬러라는 용어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IT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2010년도 이후에는 확 바뀝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팅, IoT,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AI 같은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쓰기 시작을 합니다. 환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율 자동차가 성공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기업에서 그것들을 구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위험도가 큰 투자를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나 실제적으로 기업 운영의 면에 있어서 인포메이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플랫폼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ERP, SCM, CRM이라고 얘기를 했던 90년대, 2000년대의 얘기들이 이제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이 클라우드에서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어떻게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인가, 새로운 앱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새로운 IT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니즈를 찾아낼 것인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유연한 형태의 기술들이 발달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이나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에코시스템, 플랫폼 같은 얘기들이 특성들이 다른 형태의 기술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것들에 근거해서 내지는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들고 왔어요. 갤럭시나 아이폰, 지금의 I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핸드폰을 사실은 IT라고 아이폰 이전에는 정보 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물론 핸드폰들을 다 쓰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시스템을 짜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왜냐면 그때는 앱이라고 하는 걸 짠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바꾸기 어려운 일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라인, 카카오톡, 위챗.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들, 아마존도 아마존 중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야후,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은 사실 2010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제일 큰 거는 그거겠죠. IT, 지금 얘기하는 IT라고 얘기하는 그래 이렇게 해서 발전된 IT들을 가지고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소셜 미디어라고 우리가 아주 지금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해왔어요. 뭐 다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나왔고 또 유튜브도 있고 핀터레스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라인도 있고 위챗도 있고 뭐 등등 조금씩 피처들이 다르고 니드가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진화를 해왔죠. 이런 거의 진화의 과거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드밴스 오브 IT가 진화되어 온 모습,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글로벌 트렌드는 이 자본화, 캐피탈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 캐피탈리스트도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는 이런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자본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반이 안 됐어요. 지금은 뭐 거의 다죠. 중국이 우르르 들어왔죠. 인도도 우르르 들어왔죠. 인구상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 붕괴되면서 거기도
자본주의로 들어왔죠. ICT, 어드밴스도 아주 중요한 모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들어왔죠. 프로덕트와 상품의 서비스화. 상품의 서비스화라고 하는 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사실은 상품의 서비스화는 IT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IT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정보대학원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는 현황이고요. 기술적인 특성이 이전에 특성을 몇 가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정보의 섬 시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떨어져 있는 형태.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어떤 데이터든 어디에서 어소리티나 어소라이제이션 그것들을 쓰는 거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문제이지. 이거 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비근한 예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마스크 앱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부에서 데이터만 딱 열어주니까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앱들 부르륵 쏟아나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플랫폼 형태로 정보의 대륙이라는 고 것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한 가지 빨대를 꽂을 수 있는 형태의 앱 디자인들만 하는 사람들, 그죠? 뭐 버스 정보 시스템도 고등학생이 디자인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전보다 기술적인 장애는 굉장히 없어진 상태. 인포메이션 컨티넨트. 그러면 인포메이션 컨티넨트라고 얘기를 하는 정보의 대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이 앱들이, 서비스들이 진화하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런 형태죠. 옛날처럼 내가 골치 아파서 뭐를 해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서 뭐 어떤 방법론을 써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금세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서비스를 죽이고 하는 그 에볼루셔너리 형태의 시스템이 된다고 얘기를 에코시스템 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특성들에 근거한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책방 같은 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책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창고나 그 창고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는 아예 아마존에서는 안 하죠. 왜 안 해요? 어떻게 안 해요? 안 하는 대신 그 실제적으로 출판사의 창고에 묵혀져 있는 책들의 정보, 재고 정보만 내가 계속 받고 실제적으로 그 택배는 출판사에서 바로 보냅니다. 물론 이제 물량이 많아지거나 하는 경우에 아마존에서 그 로컬라이즈된 창고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바로 보내죠. 택배비도 2번 낼 필요 없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로지스틱스나 풀필먼트 실제적으로 책을 만들고 책을 실패 갖다 꽂고 하는 일들이 필요 없어지고 그것들은 다 창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스코라고 얘기하는 이 라우터, 이 정보통신, 여러분들 인터넷 쓸 때 아주 절대적인 그 컴퓨터, 통신 컴퓨터들을 만드는 시스코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본사를 가면 거의 대학교 어디 연구실 같은 형태로 뭐 관리하는 사람들만 몇.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거죠. 채널 파트너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품 기획하는 사람들,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하는 사람들만 거기 그냥 모여있고 나머지는 중국, 뭐 마케팅, 프로큐먼트, 로지스틱스, 매니팩처링은 중국에도 나가있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때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예전엔 왜 못했을까? 예전의 아웃소싱과는 어떻게 다르죠? 예전의 아웃소싱과 어떻게 달라요? 정보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뭐 시스코 라우터를 사면 중국에서는 어떤 파트가 오고 뭐 독일에서는 어떤 파트가 오고 어떤 파트가 와서 로컬 그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구축을 해야 될 때서 그것들을 조합을 시킨다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디자인은 내가 하면서 이것들을 중국에다가 주고 중국이 빨리 만들어 올 수 있는 이유는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한 형태죠. 그러니까 정보가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올 수 있고 물론 물류는 그 다음에 쫓아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고 어, 예전에 얘기했던 밸류 체인이 아니라 이제 밸류 네트워크 형태로 좀 더 가볍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연결된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때 마케팅을 전공을 안 하신 분이더라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마케팅의 네 가지 주요 요소는 4P라는 이론이 있어요. 영어를 썼지만 프로덕트, 어떤 상품을 팔 건지가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경쟁자 가격도 보고 내가 거기 들어간 비용도 보고 해서 가격도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팔 거냐 플레이스 이제 그 샵들 가게들 같은 거 볼 때 입지 조건이 좋은 거를 보는 이유가 플레이스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느냐 TV로 할 거냐 아니면 뭐 구전을 시킬 거냐 세일즈맨들한테 줄 거냐 해서 4P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4P가 4C로 대치가 됐다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4C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품 프로덕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슈머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쓰는 사람들의 필요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물론 동전의 다른 면이긴 합니다만 이 컨슈머라고 얘기하는 거 요즘 여러분들 그 마약 베개를 내왔던 그 블랭크인가요? 블랭크 같은 회사 보면 마약 베개 소셜미디어에서 전혀 다른 광고 안 하고 그 고객들이 필요하다는 거 고객들의 감성에 마약 베개 뭐 요괴 라면 같은 것들로 순전히 고객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서 그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아주 대박을 치죠. 프라이스로그 얘기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경쟁자들과의 가격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적인 코스트, 그래서 코스트들을 어떻게 리커버리 할 거냐.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전자상거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편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드느냐.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예전처럼 내 프로덕트는 내 상품이 좋아요 룰루랄라 해서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끼리 또 알려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 이 네 가지 4C가 중요하다. 그래서 4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둔 거냐 하면 실제적으로 컨슈머들 사이드 아까 말씀드린 이 실제적으로 운동장이 그 고객들 쪽으로 탁 기울어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마케팅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핫한 앱들 그래서 음식 푸드 딜리버리 굉장한 인더스트리가 생겨났죠. 오토모티브 앤 모빌리티 쉐어 공유경제라고 하는 굉장한 인더스트리가 또 생겨났죠. 레저 앤 인포테인먼트 뭐 용감한 컴퍼니 물반 고기반 이런 이벤트들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홈 서비스와 레저베이션 패트 앤 룩 같은 예전 같으면 비즈니스가 될까 생각했던 그 소규모의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한 롱테일이라고 얘기했고 필요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특정화된 집단들을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앱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보 기술들의 유연성과 그 다음에 그 발전성들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 지나해왔던 얘기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 두 번째 진화에 대한 두 번째 얘기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한 코멘트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붙여주셔도 제가 또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